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사회기로 아름다운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편지가 뭐냐고 하면 유언과 상속에 대한 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나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이고요. 그것을 글로 적어 놓는 것이 유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산에 관계된 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유언 상속과 관계된 법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이고 뭐 그런 재산이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적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름다운 유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밖에 유언장을 안 쓴대요. 왜 안 쓸까요? 유언장을 써놓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든지 또 내가 죽기 전에 쓴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유언장을 쓰지 않는데 요새는 조금 웰다인 교육이 인식화되어져서 3 내지 5% 정도 100명 중에 서너 명은 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은 언제 돌아가셔도 자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다 보면 더 오래 써서 유언장을 몇 번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의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꼭 한 벌 더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미리미리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많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가 굉장히 좋은 유언, 아름다운 유언을 남긴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이분은 정말 큰 기업을 유한양행, 여러분 안티프라민 이런 거 유한양행이죠. 자, 이런 큰 회사를 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납부하고요. 그 이유는 기업을 키우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남은 것은 낡은 구두 2켤레와 양복 3벌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박사의 5가지 유언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유언은 아들의 딸인 외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 1만 달러를 준다라는 말을 했고요. 둘째는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근데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는 자신의 소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한국 사회와 교육 원조 신탁원금의 기금에 기증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아내 초미리에게는 딸이 잘 보호하도록 돌봐주기를 바란다라고 그랬고요. 5째는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잘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나중에 유일선 씨가 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어떤 소송이니까 퇴직금을 너무 많이 줬다고 퇴직금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퇴직금을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그 아들이나 참 대단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일 장사로 모은 전 재산 400원을 고려대학에 기부한 김영석 씨, 양영애 씨를 보죠. 자, 이분들이 지금 옷차림을 봐도 굉장히 편안한 옷차림, 또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억 원을 어떻게 모았을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모았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다 쓰지 않고 자녀들에 주지 않고 어느 대학에 기부를 했다는 것은 참 존경받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 400억 부자다, 500억 부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한경직 목사의 유언을 보면 자, 이분은 한국에서도 정말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길 것, 가져갈 건 없지만 남길 거, 좋은 씨앗을 뿌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우리 세대를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적인 유산도 되고 또 물질적인 유산도 기부할 수 있지만 미국 부자들이 기부하는 이유는 부의 원천은 좋은 사회의 시스템이 되고요. 막대한 유산은 후손 망친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세계 부자 빌 게이츠도 또 워렌 버핏도 또 조지 소로스도 많은 것들 기부를 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많은 재벌들이 이제 유산을 많이 남기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성공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기본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남은 또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언장을 써야 되는 이유는 자, 다가올 죽음에 대해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이웃과 사랑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신과의 엄밀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언장을 써야 됩니다. 그럼 유언이 뭘까요? 유언은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는 형식이 있고요. 법적인 틀이 있어요. 그리고 유언은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독행위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변경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혼자 한 거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유언을 하지 않고 가면 가족들이 법정 상속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유언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이 아닌 유언대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면 굉장히 조용해질 수 있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마지막 부탁은 내가 죽더라도 재혼은 하지 말아줘. 자,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재혼을 했다고 해서 구속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탁을 유언장을 받으면 재혼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마음의 가책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유언이 아니라 의미의 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고 일반 편지 같은 유언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사람들 마음의 부담이나 또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언은 누가 쓸 수 있냐면 만 17세 이상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쓰냐면 자기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언을 써놔도 내가 사망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집을 큰아들에게 준다라고 써놨으면 내가 죽고 나면 그 아들은 그 큰 집을 아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유언장을 써야 되냐면 누구든 거스를 수 없고요. 죽음이 언제 올지 예고가 없고 마지막 말을 남길 기회조차 없고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유가족이나 자녀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유언장을 미리 써둘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유언장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냥 유언장 내가 쓰면 되지가 아니라 거기에 형식이 맞지 않으면 써놔도 법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필정서는 나 스스로 쓰는 것이 자필정서고요. 내가 유언장 유자부터 밑에 제영수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날짜, 생일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겠고요. 녹음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요새 동영상 녹음 많이 하시잖아요. 자,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증인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정증서는 우리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받는 거예요. 참 좋은데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비밀증서는 내가 이 위원장을 썼는데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미리 써놔서 딱 비밀로 보정을 받아놓고 싶다. 그러면 봉투에다가 증인 누구 써서 법원에 가서 확정 날짜를 받아놓게 돼요. 근데 이 네 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면 구수정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을 수도 없고 의식은 있지만 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옆에 정인 두 사람이 서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고 하는 것을 이제 한 사람이 받아 적어서 읽어서 맞다면 그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수정서는 앞에 상황이 다 잡힐 정서나 녹음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못할 상황일 때 꼭 할 수 있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구수정서입니다. 다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된 내용이고요.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대학에 나의 전 재산을 Y대학에 준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여기 보시죠. 1997년 3월 8일인데요. 유언장부터 해서 이름 쓰고 생년월일까지 주소까지 다 썼어요. 근데 이게 무효가 됐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두 장이 없잖아요. 본인 쓴 두 장이 없죠. 그래서 무효가 됐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참 훌륭한 분으로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에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유언장을 잘못 작성하셔서 두 장이 없어서 결국 무효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김은초 씨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자녀들은 한 푼도 연세대에 주지 않고 자녀들이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친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사회에 환원하게 되면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라면 반은 이제 120상을 반은 자녀들이 나눠 갖고 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좀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양자였대요. 이분의 자녀들이 없었대요. 근데 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긴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한 푼도 연세대학에서 못 받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유언장을 쓰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유언장에는 자필 유언은 자필로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전체 내용, 그 다음에 작성일, 서명자, 필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명이 들어가야지 사인은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통장에 사인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인이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법으로 올려놨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유언장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메시지, 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이렇게 해라라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나의 치매 상태나 또 식물인간 상태, 또 나의 내사 상태, 너의 연명의료 의향수 문제, 장례 의향수 문제를 정리해 놓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내가 남기고 싶은 말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업무적으로 부탁할 일들을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법에 어떤 것이 법률로 효과가 있냐 그러면 가족관계에 있어서 유언장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친생 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호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뭐 어디에 숨겨놓은 딸이라 하더라도 상속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속에는 올라와 있지만 내 친자가 아니다라는 친생 부인을 하면 이 사람은 호적에 올라와 있어도 실제로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아요. 예전에 어느 탤런트의 배우의 자녀들이 3남매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자였대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한테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이 아내가 죽어야지 이 재산이 자기들 온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많은 노인 학대를 했대요. 그 이분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내 재산을 쟤들한테 준다는 게.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쓰면서 친생 부인에서 누구누구는 내 아들이 아니다, 누구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언장을 공개하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 인지, 혹시 뭐 그런 일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든지 할 때 내 자식이 있었는데 내가 돌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내 재산을 내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일일 갈 텐데 그 아이에게도 주고 싶다. 그러면 인지, 어디에 몇 번째 살고 있는 아들이 내 아이다 라고 알려놓으면 그 아들하고 나하고 염색체 검사를 하면 맞으면 그 아들도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녀들이 뭐 좀 장애가 있거나 또 뭐 부탁할 게 있으면 후견인을 지정하면 좋겠고요. 또 미성년 같은 경우는 미성년 후견인의 감독을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죽고 나서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줘라, 재단을 설립해라, 신탁에 맡겨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도 분할 방법을 지정해서 분할하지 마라, 또 아니면은 5년까지 분할하지 마라, 또 아니면 큰아들은 어디 땅을 주고 둘째 아들은 어디 하고 그걸 분할을 지정해 놓을 수 있고, 혹시 지정을 못하면 그렇게 분할한 방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사람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 법률로 정한 사항을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유언장을 한번 보시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생년월일 쓰셨네요. 그리고 주소를 대한동이라고 썼는데 대한동이 번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박돌돌 했을 때 2장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2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주소가 대한동이 전부가 그 집이 아니잖아요. 몇 번지라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자, 해당의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큰아들 승민에게 준다. 근데 아파트가 한 채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2채, 3채 하면 또 혼란을 주겠죠. 자, 큰아들 승민에게 준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마포 땅 500평은 딸 누구에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작성일도 구체적으로 써야죠. 1월 이렇게 쓰지 말고 1월 11일. 그럴 때 작성일을 쓸 때 다시 넣을 때 2장을 찍고 바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이제 효과가 있는 유언장이죠. 대한동 123번지 하고 이제 내용을 쓰고 날짜에다가 쓴 사람의 직인을 2장을 찍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더 넣거나 빼볼 때도 2장을 찍고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언장은 자서전 유언장은 지필로 자기 필체로 써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 워드를 치거나 또 타이프를 치면 다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큰아들한테 이 집을 준다고 유언장을 써서 줬어요. 큰아들은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잘해요. 아이고, 둘째 아들 줘야 되겠다. 집 하나를 가지고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셋째에게도 다 유언장을 써줬어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힘 있는 사람? 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유언장에 날짜가 있는데 임종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가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날짜도 뭐 만약에 작성한 날짜도 몇 년 몇 월 며칠 써도 되지만 내 한갑날에 또 50번째 결혼기념날에 큰아이 돌 때 뭐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을 한번 보시면 이제 유언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상속은 이제 포괄적인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의 역사를 보면 참 놀랐어요. 저는 이 고려 중기 고려시대 삼국시대는 남녀가 똑같이 균분하게 상속을 나눴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서 제사 문화가 생기고 또 장자 상속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비율이 나눠지게 생겼어요. 옛날에 똑같았는데 이제 배우자에게 다 갔는데 이걸 나눠지고, 그러다가 이제 78년도에
장남 1, 차남 1 이렇게 되어지다가 90년도에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꼭 모실 이유가 없죠. 이제는 자, 작은 아들이 모셔도 되고 1 똑같으니까 배우자가 1.5고 딸이나 아들이나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다 1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제사를 모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2005년도에 기여분 제도를 만들었어요. 잘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더 큰 메리트를 주겠다, 기여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꾸만 안 모시고 버리는 추세가 이 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을 주는데 상속을 받을지 못할 사람도 있죠. 자, 아까 전처럼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도록 밥에 약을 탄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호적이 올라가 있어도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상속을 할 때 이 강아지에게 상속해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내가 가진 반려견을 맡겨줄 기관에다가 이제 후견인을 써서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다 치르게 되죠. 장례 치르고 나서 상속을 개시하고 상속인을 확정해야 돼요. 상속인이 뭐겠어요? 아들들이 확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래는 친아들이라고 하지만 저 멀리 이렇게 숨겨둔 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 자, 그러고 나서 재산을 봐야 되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우리가 상속을 받죠. 근데 예전에는 부천이면 부천 동사무소, 어디면 마포 동사무소로 갔는데 이제는 상속 재산이 확인으로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요. 한 번에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휴명 계좌까지 10원짜리 통장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서류들이 좀 필요하겠죠. 사망진단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랬는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6억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집을 파니까 아버지 뒤에 막 돈 달라는 사람들이 10억짜리 합치면 10억이 되겠다. 그러면 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 예를 들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데까지만 받겠다든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속세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요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죠.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내가 죽고 나면 바로 상속을 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인의 확정도 보시면 이제 유언에 따라도 확정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법정 상속준에 따라 상속을 받게 돼요. 유언에 따라서 내가 형제가 5인데 제일 막내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1순위는 자녀들과 배우자, 2순위는 부모님과 배우자 단독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4순위는 형제자매. 자, 그러면서 이제 5순위는 형제자매도 없으면 사촌까지, 반계혈족까지. 그래도 없으면 나라의 한 수가 되게 돼요. 이 재산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의미 없게 쓰여지기도 하고 또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스톱 서비스잖아요. 예전에는 막 은행, 동사무소, 자동차 갔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게 가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아들이 부산에 있다. 그래도 거기서도 이 상속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6개월 내, 사망 후에 6개월 내에 해야지 가능하지 6개월이 지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게 돼요. 네. 자, 이게 빠르고 쉬운 상속재산 확인 절차라고 있죠. 네. 전국시청이나 구청이나 업이나 면이나 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빚도 상속이 된다는 아시면 우리가 잘 살아서 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잠깐 드렸듯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은 이해가 되시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자들까지 포기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오히려 한정승이라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데까지만 받겠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상속분이 있고 지정상속분이 있는데, 자, 법정상속분은 어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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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 부분을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유언상속을 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유언하고 나서도 또 싸우려면 싸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배려해서 또 동생을 배려해서 해주신 거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특별수익자와 기여자가 있는데요. 특별수익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억이라는 재산이 있다. 그런데 나한테 내가 살았을 때 해봐라고 3억을 주셨어요. 그럼 형제가 3명이에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만 계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하면 333에서 9억 중에 3억씩 받게 돼요. 근데 아버지 생전에 사업을 하라고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형은 그때도 받고 지금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을 볼 유산에다가 넣어서 10억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누는 것을 특별수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여자는 큰아들이 병원을 더 모시고 갔다든지 약을 더 타다든지 그게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 몇 프로 더 줘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 가지 않고 가족들 사이에서 이 법을 알면 가족들 안에서 충분히 중재가 될 수 있겠죠. 대습상속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에게 가야 될 상속이 1있잖아요. 아들이 셋이라면.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자에게 가게 돼요.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손자. 네. 요게 요 그림이 되겠고요. 자, 협의분할은 우리가 서로 나눠서 이거는 이 밭은 누가 하고 이 산은 누가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협의분할이 되고요. 협의분할은 반드시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전원의 합의라고 했어요. 공동상속인 돈 받을 사람이 전원의 하긴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자꾸 나는데 유류분이 뭐냐면 내 재산을 큰아들에게 다 주라고 유언을 했어요. 근데 동생들이 아버지 재산이 얼마쯤 있다는 걸 아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자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 없다. 이미 다 썼다. 그러면 난리가 나게 되겠죠. 근데 동생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셋인데 3억을. 근데 그래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9억을 큰아들에게 다 줬다. 그럼 반환 소송을 하면 2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3억을 받을 수 있다면 1억 5억은 내가 받고 나머지는 형이 가지게 돼요. 이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돈이 많아야지 또 좋은 물건이 많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정신적인 유산이나 또 사회적인 유산이나 경제적인 유산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겠어요. 있겠죠? 나눠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카프도 있겠고 또 때로는 뭐 좋은 신발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모습으로든 정리해야 될 물건이나 또 남에게 귀하다고 주어서 넘길 유산 항아리를 만들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사랑을 넣거나 편안함 넣고 또 신앙도 넣고 또 뭐 돈도 넣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4강 아름다운 유언 상속에 대해서 했는데요. 혹시 너무 어려웠나요? 아마 어려우셨으면 또 우리 복지선생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4강 아름다운 유언과 상속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는 법적인 문제들이 많아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의 내용 중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교재 53쪽에 있는 나의 유산 항아리 작성입니다. 내가 가진 유산 중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귀중품과 정신적인 것, 기념품 등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